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여기요. 아니 책을 아예 안 갖고 안 갖고 다닌다고요? 아, 두고 다닌다고? 괜찮아요. 어차피 이 책은 이제 다음 주까지 쓰고 버릴 책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1월 달부터 수업할 때는 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복습도 해야 되니까. 자, 10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페이지 106페이지. 자, 자꾸 떠들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예. 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비공영개발, 민간개발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이 용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보면 이제 그 공공 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게 이제 공공개발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민간이 개발하는 게 민간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일단 그 반가로 1번에 자체개발 사업이 있습니까? 네. 그 용어만 잠깐 하나 딱 밑줄 그어보세요. 자체개발.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지주공동개발이 있는데, 일단 수도. 자체개발은 시험에 나와요.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딱 하나만 주시면 하면 돼. 자, 제 말 들어봐요.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자기가 자금력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자기 혼자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왜 혼자 할까요? 첫 번째, 아마 자금력도 있나 보지, 경험도 있나 보지, 기술력 동원도 가능하나 보지, 그리고 수익성도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안 나오고 딱 하나만 알면 돼. 자, 혼자 한다 이거예요. 근데 혼자 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딱 하나만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 건설사 간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OX, X.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이런 거 말고도 틀릴 게 많아요. 틀리면 안 돼요. 예? 그거 딱 하나만 오답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됐고. 그 반가로 2번에 보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나옵니까? 일단 우리 용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주가 누구냐면 땅 주인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다가 누군가하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개발 사업을 한다. 그게 바로 일단은 용어를 보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다 라는 용어 나왔죠.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토지 소유자 혼자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기 명의로 하고 비용도 자기가 되고 수익도 자기가 다 먹을 텐데, 토지 소유자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누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완공이 된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갈라가질 것인가? 요게 이제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4번 잠깐 보니까 밑줄 그어봐요. 사업 수탁 방식 있죠? 그 밑줄. 반가로 4번 토지 신탁 방식 밑줄. 자, 신탁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일단은 신탁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잠깐 쓰세요. 신탁 옆에다 뭐 이전? 소유권 이전. 우리는 합격하려면 자다가도 신탁하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자, 신탁.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개발 방식,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개발 사업 신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 먼저 잠깐 설명할게요. 자, 무슨 개발? 신탁 개발. 그리고 이제 여기 개발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수탁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들어봅시다. 자, 이제 신탁은 보니까 막 가슴이 떨리네. 신탁하면 무조건 일단 뭐 이전? 신탁하면 일단 무조건 소유권 이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탁 소유권 이전. 자, 자, 여기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여기다 이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이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누구에게 개발 사업을 맡기냐면 신탁회사를 통상 신탁사라고 그래요. 신탁회사를 뭘 한다? 신탁사.
신탁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사한테 개발을 맡기겠대요. 그럼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라는 용어 가지고 오답을 잘 주는데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맡아주는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맡긴 자니까 위탁한 자예요. 위탁자. 신탁사는 개발 사업을 맡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예, 암탉은 없어요. 위탁, 수탁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맡기려고 하냐면 요 토지를 가지고 신탁을 하려고 한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야, 신탁회사야, 내가 너한테 3년간 이 토지에 대한 개발을 믿고 맡길 테니까 개발 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신탁의 대상이 되는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를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해서 신탁재산이라고 그래요. 용어 읽어봐요. 시작. 신탁재산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탁재산이라는 토지를 신탁사에게 맡기고 네가 자금도 조달하고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까지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네 이익 신탁 수수료 빼가고 나머지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믿고 맡기겠대. 자, 그런데 신탁회사 수탁자인 신탁사가 못 맡아주겠대요. 왜 그러지? 자, 믿고 맡기는데 못 맡아주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신탁회사가 내가 네 토지를 대상으로 자금도 조달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만약에 너가 죽어버리면 상속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채무자가, 네 채권자가 압류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불안하니까 못 맡아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줄래 했더니 일단 읽어봐요. 신탁은 뭐 이전? 뭔가 좀 안전하게 뭔가를 만들어 달래. 그래가지고 신탁회사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등기부 갑부에 이제 소유권 변동이 나타나죠. 4번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갑돌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한 몇 년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돌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탁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고 맡긴 것 뿐이지. 근데 5번. 자, 등기부 순위가 4번에서 5번으로 간다는 것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5번,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겠대. 그래서 일단 신탁의 특징은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자, 신탁의 특징이 뭐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요, 이거 신탁 등기네? 라고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5번이 아니고 진짜 소유자는 4번인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3의 권리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문은 지금 누가 막고 지키고 있어요? 신탁회사가 딱 막고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갑돌이가 죽어도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속의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갑돌이 채권자가 압류한다고 해도 압류 안 돼요. 문을 지키고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이 이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신탁 재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뭐 이전이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 지문이 나오는데 맞춰봐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가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은행이 봐도 진짜 소유자는 누군지 알아요? 은행이 봐도 진짜 소유자는 누구야? 신탁 등기는 진짜 소유자가 얘예요. 누가 보더라도 소유자는 갑돌이거든요. 근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도 누구 명의로 받아야 돼? 여기 명의로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금 조달의 의무는 위탁자한테 있다면 OX. 틀려. 등기부상 소유자 얘한테 있는 거예요. 다음. 신탁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옥상에다가 이제 페인트동을 올려놨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졌네. 그걸 튕겨가지고 옆에 지나간 사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어 이렇게. 그러면 신탁 계약 기간 중에 각종 대인 대물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나요?
그러면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책임은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한테 있다, 수탁자한테 있다. 그렇죠? 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자금 조달도 각종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책임도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신탁하면 뭐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이다. 요 소리만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할게요. 좀 오래됐는데 신탁도 보면요. 갑종신탁, 을종신탁이라고 있어요. 뭐 신탁은 뭐 관리신탁, 처분신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갑종신탁, 을종신탁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별도로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보면 갑을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누가 더 큰 놈이야? 갑. 오징어도 갑오징어가 더 비싸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게 크게 나온 거예요? 작게 나온 거야? 크게 나왔죠? 그럼 무조건 갑종신탁 찍으면 답이 돼. 다시 뭐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제한적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큰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을 찍으면 돼. 그래서 굳이 나중에 기본서에 갑종신탁, 을종신탁 구분하는 표가 있는데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장이 크게 이야기하면 무슨 종? 갑종. 단순하게 작게 이야기하면 을종.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큰 것은 갑, 작은 것은 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예, 책 107페이지 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사업 위탁, 수탁 방식을 하는데 저기 잠깐 보세요. 위탁이란 용어하고 수탁이란 용어는 서로 상반되는 용어 아닌가요? 맡긴다, 맡아준다. 근데 저는 지금 이퀄이라고 써놨습니까? 그럼 이제 잘 들어볼게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스톱. 아까 신탁 개발도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에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비슷하네? 비슷하죠? 네, 그렇죠. 않고 건설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공사비 10억 줄 테니까 너가 개발 사업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킨대. 한마디로 돈 주고 일 시킨대. 그러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 사업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위탁자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위탁자. 다음에 건설사는 개발 사업을 맡아줬습니까? 그러면 수탁자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시험에 위탁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수탁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건 오답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맡기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방식이죠? 위탁 방식이죠. 맡아준 놈이 봤을 때는 수탁 방식. 그래서 위탁 방식과 수탁 방식은 여기서는 개념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 줄게 일해 이런 식이야. 돈 줄게 일해 이렇게 했죠. 그러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방식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정산해야 되겠죠. 그 공사비를 시험에서는 수수료라고 이야기해요.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 지불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아까 10억 공사비 10억 줄 테니까 건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는 생기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완공된 부동산 토지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는 거. 자, 스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죠? 토지 소유자한테 있어요. 건물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건설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별도로 돈 받기로 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토지 소유자 거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완공된 토지 건물의 지분은 전적으로 다 누구한테만 있어? 토지 소유자한테만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지분 공유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은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해. 토지 소유자 본인이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누구에겐가 개발 사업을 위탁했다는 것은 비슷해. 그러나 시험에서 강조하는 거, 개발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수탁자인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갈라내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 사업 위탁 방식은 누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다시 신탁은 에이씨 이거 그래요.
아침부터 또 기분 이제 아니요 나쁘진 않았는데요. 약간 짜증이 좀 날라고 그랬다가 나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신탁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개발 사업이 누구 명의로 가는 거야? 신탁사. 예, 수탁자인 신탁사 명의로 가는 거죠. 요것만 구분하면 돼. 요거 얘 명의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 요것만 딱 갈라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방식 정도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반가로 5번에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저번 주에 컨소시엄이란 말이 나왔는데 기억하나요? 그럼요. 아유, 비웃은 거 아니었어요. 뭐 감동이 웃음이라 그럴까? 아니요. 저번 주에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그래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혼자 추진하기 힘드니까 여러 건설사가 같이 참여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오케이, 됐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감동.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 이제 우리가 올해 수업도 딱 2번 남았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번 남았는데 이제 12월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금 상태대로 유지하다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절대 이제 결석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잘 나오셔야 돼요. 이게 항상 보이다가 안 보이면 되게 막 허전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여기 옆에 천변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가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20km 갔다 왔어. 20km. 한 번 가면 통상 한 20km씩 갔다 왔다 하는데 아니 박수 칠 일 아니야. 오버하지 말고. 근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어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기 우리 집에서 가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롯데마트고 여기 우리 학원 쪽이면 요쪽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제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아침 제가 할 때마다 이 벤치에서 나이는 글쎄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한 40대 초반이나 먹은 것 같은데 항상 쭈그리고 자는 남자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벤치에 그냥 벌레덩 이렇게 자고 겨울에는 웅크리고 이렇게 자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기분 찜찜했는데 근데 어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 어제부터. 저번 주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괜히 걱정돼요. 죽었나 어쨌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도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얼마나 제가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보이다 안 보이면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러니까 절대 1월달부터 결석하지 마요. 예, 그래요. 자, 이제 부동산 관리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건데 세부 내용은 필요 없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의 제3절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방식.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자가 관리란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위탁 관리란 말이 있고 세 번째 혼합 관리가 있는데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장점, 단점이란 게 있습니까? 장점, 단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크 좀 잠깐 할게요. 자가관리 장점에서 동그라미 5번 체크, 5번 하나만 체크. 단점에서 동그라미 2번 체크. 위탁관리 보시죠? 위탁관리 장점에서 동그라미 3번 체크. 위탁관리 단점에서 동그라미 3번 체크. 됐습니까? 자, 혼합관리에서는 단점 동그라미 2번 체크.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부 내용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어차피 버릴 책이라 내가 뭐 굳이 이것저것 손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준 것만 가지고 나중에 볼 건데요. 자, 이제 실반 볼게요. 이 관리는 결국은 이제 관리의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주가 돼요. 이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자가관리란 말이 하나 있어요.
자가관리라는 것은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한다 해서 자기관리, 직접관리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관리란 말이 있을 거예요. 위탁관리 보이시죠? 예. 위탁관리는 관리 전문가한테 위탁한다 해서 위탁관리다라고 해요. 외주관리 이렇게도 불러주고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를 혼합하는 것을 혼합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관리? 혼합관리. 자, 그러면 일단 자가관리도 긍정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위탁관리도 역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자가관리의 장점 한번 이야기할게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건물에 대한 통제력도 용이하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등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장점이 뭐냐면요. 본인이 직접 본인 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 건물의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아주 용이한 특징이 있다. 요걸 우리 시험에서 강조를 합니다.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 예. 자가관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항상 이제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통제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우리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되게 무서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딱 그러는 거야. 얼른 사탕 까. 얼른 까.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예? 시어머니가 오신대. 그래가지고 막 집안 청소를 열심히 이렇게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하다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청소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며느리는 야, 며느리 너는 칠칠맞게 왜 TV 위에다가 팬티를 올려놨어? 이렇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자기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끼리 사는데 TV 위에 팬티가 올려져 있든 빤스가 올려져 있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걸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업무에 타성화 현상,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위탁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위탁관리예요. 잠깐 스톱. 그러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네. 오케이? 예. 그러면 위탁관리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등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위탁관리 장점은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타성화 현상을 방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타성화 현상을 방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위탁관리는 단점도 있어요. 내가 내 거를 관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걸 잘 몰라. 근데 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 건물 내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런 기밀 보안들이 다 드러나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은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합시다. 딱 보니까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장단점도 서로 반대로 나오겠네. 네, 맞죠? 네. 자가관리의 장점은 반대로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점이죠. 그렇죠? 자가관리의 문제점은 위탁관리에서 긍정적인 장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둘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험은 사실은 답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가관리는 건물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X. X. 틀렸죠? 네. 단점이 있죠? 단점이. 예. 위탁관리는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양호한 특징이 있다. OX. X. 딱 그렇게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나중에 요만큼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관리가 있는데요. 혼합관리는 역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제 잠깐 들어볼게요. 혼합관리는 말 그대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혼합하는 형태를 혼합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한대요. 제가 굳이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게 말로 할게요. 그냥 말로 편하게 지금 할게요. 건물 소유주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런 법률적 관리 직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능력 여부에 따라 할 수 있죠.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주가 영업 경비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자르고 이런 일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 능력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건물 소유주가 사람 목숨 달린 엘리베이터 시설물, 화재 안전 점검 이런 거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 것은 사람 목숨 달렸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가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혼합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혼합 방식. 자, 그러면서 혼합 방식의 장점은 시험에 나오는데 오답이 안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혼합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업자를 활용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답이 절대 안 나와요. 부정적인 단점 파트에서 오답이 나옵니다. 혼합 관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서울 모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치가 큰 두 남자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모르겠고 아무튼 둘이 싸웠는데 한 남자가 이제 이렇게 손을 밀쳤을 거 아니에요. 밀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아랫부분이 이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건이 생긴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야. 왜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호텔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업체에 위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길래 이게 뒤로 밀려서 사람이 떨어진 거냐. 엘리베이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관리업체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리업체는 나는 잘못 없다. 왜냐, 법에서 허용하는 그 기준 내에 나는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여기서 건장한 남자가 순식간에 밀어버리면 그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당할 만큼 뭐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아니 호텔 너네들은 둘이 싸우고 있으면 말려야지 왜 방치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끔 했냐 해가지고 둘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호텔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든 관리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기다 보니까 어디서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겠어요? 불분명하겠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특징이 있다.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그래서 자가관리 장단점도 엄청 많은데 딱 이 두 가지. 이렇게 요 정도만 딱 잡으면 문제가 없다. 이 정도만. 예.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요.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 나와요. 두 번째 관리 활동. 근데 이제 이 관리 활동 파트는 시험에 좀 약해. 나오긴 나오는데 이쪽이 더 절대적이고 나오긴 나오는데 몇 가지 한번 체크하면서 가볼 거예요. 먼저 양가로 1번에 이제 임대차 활동에서 임차자 선정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읽어볼 텐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 끝에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입주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연대성이란 말인데 이거 흘려들으세요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임차인이 월세만 잘 내면 돼. 대신에 또라이 같은 임차인이 와가지고 입주자들하고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입주자가 들어와가지고 기존 임차인하고 얼마나 이렇게 유대성을 가지면서 연대성을 가지면서 화목하게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알아본대. 됐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쇼핑센터와 같은 매장용 부동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을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의 매출 수입을 발생시켜 줄 수 있냐 없냐.
가능 매상고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상가를 세를 하나 내줬어요. 상가를. 근데 여기 이제 횟집이 들어왔거든요. 횟집이 들어왔는데 보증금 5천에 월 200씩 받기로 하고 세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횟집 사장이 갑돌인데 이틀 영업하고 하루 술 잔뜩 먹고 쉬어버리고 이틀 하고 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 예. 그러면 월세를 못 내겠죠. 그래도 보증금에서 까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건물에서 세입자가 장사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 건물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얘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 막 엄청나게 많이 번대. 그러면 임대인은 배가 아프긴 하겠죠. 그러나 배는 아프지만 좋아. 월세 더 올려받을 수 있죠? 내 건물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권리금도 높아지고 건물 처분 시 가격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장사를 잘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가능 매상고 여부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사무실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그 건물의 용도나 이미지 등과 얼마나 뭐하느냐라고 나왔어요. 아니 거기 뭐라고 나왔냐고. 적합성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적합성 여부를 본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볼래요. 우리 4층은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잖아요. 또 미술학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해요. 생각을 해. 왜냐면 옛날 우리 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미 머리도 썩었을 텐데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겠다. 이 대단한 노력 아닌가요? 맞아요. 학교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 자체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도전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옆에 미술학원이 아니고 조폭 사무실이 들어와 봐. 그럼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그 공업용 부동산은 새로운 입주자가 그 건물의 이미지 용도와 얼마나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적합성 여부를 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가끔 오답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니은 디귿 묶으세요. 니은 디귿 묶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일단 써봐요. 공순위 비매품. 세부 내용은 지금 필요 없고 근데 잠깐 들어보는데 동그라미 니은 보니까 순임대차 나왔습니까? 네. 순 동그라미 줘봐. 순. 순임대차는 순수 임대료만 지불하고 그 외의 비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건데 세부 내용 지금 필요 없습니다. 문장 끝에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 적용한대요? 공장, 예, 공동그라미 공업용 부동산. 비율 임대차는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반영하는 게 비율 임대차예요. 근데 과거에 계산 문제 하나 나왔는데 풀어볼까요, 우리? 여기 주목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의 임대료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 근데 A라는 부동산은 매월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리고 전월 매출액의 매출액 중에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10%를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근데 전월 매출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 당월 임대료는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400만 원. 매달 기본적으로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일단 그냥 내는 거죠. 플러스 이 매출액 3천원의 10%가 아니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0%랍니다. 2천만 원 초과분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10%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임대료 얼마다? 200만 원.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사 문제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반영하는 것을 비율 임대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비율 임대차는 어디에다 적용한다고 나왔어요? 무슨 용? 바로 밑에 매장용. 예. 그거 가지고 오답을 준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아, 나 진짜 근데 나 이런 말 진짜 쓰기 싫은데 합격을 위해서 오늘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예. 예전에 아주 못된 말 있잖아요.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 쓰면 안 돼, 진짜.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저는 진짜 나쁜 말인데 우리 합격을 위해서 쓸게. 한 번만 쓸게. 예. 시작. 공순이 비매품. 공순이는 사람이니까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 인신매매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공순이 비매품. 다 시작. 공업용은 수림대차. 비매품이니까 매장용은 비유림대차는 매장용.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공업용 부동산은 비유림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죠? 매장용 부동산은 수림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죠? 그렇게 오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비합시다. 어떻게 뭐라고? 시작. 공순이 비매품. 공업용은 수림대차. 비매품이니까 매장용은 비유림대차. 그렇게 해서 공순이 비매품, 공순이 비매품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양가로 3번은 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일상적 유지 활동 안 중요해요.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계단에서 우리 청소 깨끗이 해주시는 아주머니 계시죠. 근데 나는 매주마다 이 시간쯤 되면 계단을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은 아침에 일과가 저기부터 시작이야. 그게 일상적 유지 활동이에요. 정기적 또는 일상적 유지 활동. 안 중요합니다. 시험 전혀 안 중요하고요. 이제 두 개 남았지.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예방적 유지 활동하고 대응적 유지 활동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고.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네, 좋아요. 다음 이제 111페이지. 자, 부동산 마케팅. 이제 그 좋은 날은 다음 주까지 하면 좋은 날 다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일주일에 딱 3일만 수업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힘들죠? 그래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풀로 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1월 달에 열심히 1, 2월 달, 3, 4월 달 열심히 하면 그 진짜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약도 몸이 아파서 먹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하는데 보면 여러 유형이 있죠. 사실은 제일 학원생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에 많진 않아. 근데 꼭 한 두어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합격하는 재수없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너무 재수없지 않나요? 아니, 1년 내내 해도 힘들어 죽겠구만. 몇 달 해가지고 합격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근데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머리가 좀 따라주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 법무사 이런 데서 일을 했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지. 생판 모르는 집에서 이렇게 애 열심히 키우고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7월 달에 해서 합격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재수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없는 거 맞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12월 달부터. 근데 초반에 대충 놀다가 5월 달부터 바짝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시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하겠어요. 그게. 근데 1, 2, 3, 4월 달에 바짝 해놓으면 있잖아요. 남들보다 두어 발짝 더 앞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보니까 내 실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누구랑 비교도 안 돼. 그리고 내년 3월 달부터는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 그럼 모의고사 끝나면요. 저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있잖아요. 성적표 싹 붙잖아요. 이렇게. 석차 내서. 그게 나와. 왜? 원래
이런 고시하고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지. 대신에 이제 사람 이름을 붙여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름 붙여놓으면 큰일 나죠. 이름 안 붙여놓고 이름 없이 1등, 2등 석차 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점수 평균만 싹 붙여놓습니다. 순서대로. 점수 순서대로. 그러면 자기 위치가 딱 자기 알겠지, 자기는. 이름 없어도. 그러면 내 위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비교하면서 가야 돼. 비교하면서 가야지.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요 과목을 좀 잘했는데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 붙여놓으면, 이제 자기 점수를 볼 때, 이렇게 내려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지나가다가, 아이, 저런, 씨. 그러니까 보더라도 있잖아요. 고개를 딱 들면서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고개를 일단 딱 이렇게 들면서 밑으로 내려봐야지. 바로, 오,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아, 저 꼴통이구나. 딱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제가 1월달 오는 학생들한테 안 알려주려고요. 우리는 이제 1월달 오는 학생들보다 한 달, 두 달 일찍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알려줄 거예요. 그 성적표 보면, 바로 밑에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성적표 붙이는 날은 그 굽도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척하면서 살짝 내려봐, 이렇게. 그래야지 뭐 바로 밑에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 보면 아무튼 이제 되게 재밌어요.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점수만 보면 되는데 이제 볼 때마다 둘이 세 명이서 같이 가지고 위아래 계속 보면 서로 막 비교하는 거 있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니까 1월 달부터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뭐. 자, 112페이지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일단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를 보니까 판매란 말이 있을 거예요. 판매. 보이세요? 안 보이면 냅둬. 어차피 버릴 책인데 뭐. 판매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케팅의 개념 및 필요성. 자, 봅니다. 판매란 말이 있어요. 판매는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판매란 것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단순한 행위를 판매라고 그래요. 판매. 그런데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케팅은 더 큰 개념이래요. 자, 마케팅은 뭐냐면요. 물건 만들기 전에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뭐 대리점 같은 데 유통하고 판매하고 사후 AS까지 해주는 일련의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고 마케팅은 누가 더 광의 개념인가요? 마케팅이 더 광의 개념이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마케팅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자, 볼래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판매 수익은 종전보다 커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판매 수익이 커지는 건 맞지만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비용이 너무 커지면 수익이 감소하거든요. 아씨 뭐야 그러면 마케팅을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마케팅은 사실은 공급자는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요. 돈 들어가니까. 마케팅을 안 하고도 물건이 잘 팔리는 시장이라면 마케팅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케팅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장이니까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비자 중심, 소비자 주도의 시장과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소비자 주도 시장, 공급자 주도 시장. 자, 먼저 공급자 주도 시장,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공급 물건은 적은데 살려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 그러면 공급자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알약이 있는데 이게 알약이야. 이 알약을 먹으면 암 기력이 한 50배가 향상이 되는 거야. 암기 능력이. 그러면 요 알약만 먹고 공인중개사 공부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거야 이제. 예? 이런 알약이 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꼭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알약을 파는 사람이 전국에 딱 두 사람만 있대요. 갑돌이, 일돌이. 근데 알약을 사고자 하는 사람 몇십만 명 되죠. 공급자는 두 명이죠. 그러면 누가 큰 소리 치고 팔 수 있냐면 공급자가 큰 소리 치고 팔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급자 주도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갑돌이, 일돌이는 광고할 필요 있어요? 안 해요. 갑돌이 가게 어디 있냐면 저 지리산 산자락 밑에 있어. 그래도 사람들 알아서 다 사러 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면 공급자가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 소비자 중심의 시장, 소비자 주도 시장, 핸드폰 매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온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 안 와버려. 그러니까 마케팅은 결국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누구 중심의 시장이니까? 소비자 주도 시장이니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판매하고 마케팅은 누가 더 강의 개념이다? 마케팅이다. 다음. 비용을 들여가면서 공급자가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이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예. 소비자 주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이 마케팅은 이제 우리 책 그 바로 밑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문제 또는 운 좋으면 두 문제인데 111페이지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 있죠. 네. 여기서 거의 대부분 시험에 다 나와요.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 예. 그럼 이제 어디 한번 써볼까요? 마케팅 전략. 반가로 1번 뭐 나왔습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왔죠? 시장 점유 마케팅. 여기 이제 비중이 제일 크고요. 일단 한 장 넘겨가지고 반가로 2번 뭐 나왔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나왔죠? 그렇죠. 고객 점유 마케팅. 반가로 3번 뭐 나왔습니까? 관계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반가로 2번, 3번 먼저 좀 정리할게요. 자, 한번 용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가로 2번은 누구 점유 마케팅? 고객, 소비자를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래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는데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인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이 마케팅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가래요. 그래서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보다가 거기 맞춰서 뭔가 접근하라 이거거든요. 자, 이제 핸드폰 매장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꼽티 입은 아가씨들이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텐션 사람들 주목시키는 거죠. 예. 이 추운 날 배꼽티 입고 춤추고 있는데 안 보면 그게 사람이에요? 봐야지. 배꼽을 꼭 봐줘야 되겠죠? 배꼽을. 어떻게 주목한대요.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보니까 핸드폰 특가 세일 보조금 70만 원 지금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뭐야? 인터레스트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흥미. 그래서 또 보니까 거기 또 보니까 또 바로 옆에 갤럭시 노트 S 8이 이렇게 이번에 나오는데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10개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조금도 한 70만 원 주겠대. 그러면 사버릴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드러났을 때 확 들이밀어가지고 사게끔 액션 행동에 옮기게끔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다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고객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이거 좋아요. 사세요.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소비자를 꼬시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봐라. 야, 재밌게 생기지 않았니? 더 보고 싶지 않니? 사고 싶지 않니? 몇 개 안 남아서 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를 꼬셔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꼬셔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고객점유 마케팅이다. 용어만 들으세요. 고객점유 마케팅에는 무슨 전략이 있다? 아이다의 원리라는 소리가 있다. 우리 보면요. 그 영업하는 사람 중에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정말 영업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혼자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마치 내일처럼 맞아요. 나도 그런 경우인데 진짜 그렇겠다 하면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영업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살살 달래가면서 소비자 스스로가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끔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고객적인 마케팅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주고요. 다음, 관계 마케팅이래요. 관계 마케팅. 이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장기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데, 아파트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삼성 아파트는 뭐라고 하죠? 레미안이죠. 레미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줄 테니까 우리랑 오랫동안 계속 같이 가자. 이게 레미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아파트는 뭐죠? 현대 아파트는 힐, 스테이트. 자, 이게 스테이트가 이제 여러 용어로 해석이 있는데 신분지위라고도 해석이, 신분지위. 힐이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품격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이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강조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관계 마케팅 브랜드가 되겠어요? 삼성. 레미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지속적으로 줄 테니까 우리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이게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 잡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사실은 관계 마케팅 전략 속에 있어요. 짜장면 시키면 포도 한 상씩 주는 거 알죠? 안 줘요? 안 줘? 주잖아. 근데 진짜 포도를 주는 게 뭘 줍니까? 더럽게 포도 알맹이가 많이 달린 스티커를 주죠. 스티커 붙이는 거. 다 붙이면 탕수육 하나, 짜장면 하나 준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며 쿠폰 뭐 하는 거며,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요. 냉장고에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개 붙여놔. 근데 중국집은 경쟁이 되게 많아. 피자집, 치킨집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야. 전화번호를 암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켜 먹었다가 잊어먹어. 그러다가 야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냉장고 보니까 이 스티커 이만큼 붙여있네. 스티커를 다 붙여서 하나 공짜로 얻어먹겠다는 생각하에 짜장면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관계 마케팅 되겠어요? 맞죠? 우리 그 미용실 가면 10번 하면 뭐 한 번 공짜 이런 것도 관계 마케팅이고, 이런 모든 게 다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관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한 번만 보고 안 볼 사이면 수업 시간에 막 졸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말귀 못 알아들으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 막 심한 소리 하겠죠.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뭐 어때? 인간아 너는 왜 그러냐 막 하고 막 뭐라 할 텐데, 우리는 장기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또 시험에 떨어지면 2년, 3년, 4년 장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봐야 될 사이니까 수업 시간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제가 뭐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바로 고객과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무슨 마케팅이다? 관계 마케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빠꾸 하세요. 빠꾸. 책 거꾸로 가시라고요. 111페이지 잠깐 갑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그럼 이건 잠깐 놔두고 일단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거. 저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칠판 주목합니다. 주목. 신탁. 소유권 이전. 그러면 신탁 개발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수탁자가 됐으니까 자금 조달 의무도 수탁자,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도 수탁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은 서로 위탁과 수탁은 상반되는 용어나, 맡기는 놈 입장에서는 위탁, 맡아주는 놈 입장에서는 수탁. 그래서 똑같은 용어라고 했고, 얘는 그냥 돈 주고 이식시키는 거니까 공사비는 발생하죠. 근데 지분 공유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 관리의 3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무슨 방식? 자가관리라고 불러주고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을 위탁관리. 소유자가 일부는 자가 형태로, 일부는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을 무슨 관리? 혼합관리.
자가 관리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시험에 뭐가 강조해야 된다?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하니까 내 건물의 약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전문가 본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관리 업무에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위탁 관리는 반대야.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체계적인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혼합 관리는 장점 생각지도 마라. 혼합 관리는 소유자가 일부하고 일부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책임 보지 말고 들으세요. 아까 관리 활동 중에서 다른 거 됐고, 매장용 부동산은 임차인 들어와서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없냐, 가능 매상고 여부를 본다고 그랬고, 공업용이나 사무실 부동산은 임차인 들어와서 그 건물의 용도나 이미지와 얼마나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본다고 그랬고요. 요게 또 시험에 좀 나와요. 시작. 공순위 비매품. 공순위니까 공업용은 순 임대차, 비매품이니까 매장용은 비율 임대차. 그래서 암기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요. 다음 이제 마케팅 전략,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마케팅 전략 중에 고객적인 마케팅은 세부 내용 몰라 좋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원리란 게 있다더라. 아이다의 원리란 게 있다더라. 고객을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 다음. 관계 마케팅이란 것은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 용어 정도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시장 점유 마케팅에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시험에 아주 중요한데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을 하죠. 네.